네, 이번 한 주 주요 경제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쉽게 잘 풀어주는 기자분이시죠. YTN 조태현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소식, 경제 소식이라면 역시 전기요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미뤄지고 미뤄지던 2분기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결국엔 나왔습니다. 예,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올랐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 당연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예, 사람 가구는 대략 한 332킬로와트 정도를 쓴다고 해요. 예, 그러면 대략 한 달에 3,000원가량 전기요금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만 올랐냐?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메가줄당 1.04원 올랐는데요. 예. 이걸 다 합치면은 4인 가구의 한 달 부담이 대략 한 7,4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이럴 때 국민을 설득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두 정부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번에 공공요금이 오르긴 했는데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한전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판매를 하는데요. 여전히 역마진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원가보다 팔고 있는 전기의 값이 더 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전화 연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연결 줄 알았더니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상 연결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청취자 여러분도 화상 연결이기 때문에 잠깐 오디오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 그리고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요금이 한 달에 한 3,000원가량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가스요금까지 합치면은 두 개가 한 7,000원 조금 넘게 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가정이라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요. 문제는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장 24시간 운영하는 곳들, 그러니까 헬스장이나 편의점, 특히 뭐 PC방, 노래방 같이 전력 소모량이 많은 곳, 아무래도 사용하는 전력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예. 만만치 않겠죠.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24시간 내내 손님이 있다라기보다는 언제나 올 수 있다는 이미지를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이런 24시간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고깃집 그리고 오븐 사용량이 많은 빵집 같은 곳에서도 비용 상승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문제냐? 대기업들도 문제가 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력을 가장 많이 산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당시의 사용량의 이번 인상분을 단순히 곱하기를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한 달 전기요금이 1,473억 원이 늘고요. SK하이닉스는 737억 원이 늡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데 기업들은 뭐 대기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철강업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전기료가 있어서 워낙 전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증가, 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라면서도 추가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장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 분들은 영업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얘기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자, 결국은요.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국은 우리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공공요금 인상 그 자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번 인상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대략 한 0.1%포인트가량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덥죠. 아직까지 계절상으로는 봄철인데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을 사용하는 양도 늘어나게 될 건데요. 그러면은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비용과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하.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더위가 이어진다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비용 증가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외식 물가 같은 관련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지금 더위가 또 문제가 되는 거군요, 조 기자님?
그렇죠. 무더위가 이어지면 물가 상승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런 지금의 어떤 공공요금 인상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고려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죠.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이제 딱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정부에서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0.1%포인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직접적인 영향만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간접 효과까지 더해지면은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요. 물가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그 압력을 받게 된다면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생긴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로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죠. 음, 이게 한국은행이 예상한 경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역대 최저의 수준까지 벌어졌는데 우려했던 자본 유출 정황은 아직까지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 오른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 1,300원대 정도면은 버틸 만한 수준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또 채권이나 증시, 그러니까 채권 같은 장기 자금, 증시 같은 단기 자금들도 외국인 자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연 3.5%인데 예. 여기에서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일각의 기대처럼 연내 인하를 한다.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당분간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조 기자님?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까지 너무 낙폭이 과다하다는 점에 우려를 가졌다면은 예. 지금은 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예요.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가장 큰 이유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낙폭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0.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내림세 자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림폭은 6주 연속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서울의 7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곳에서 일제히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조만간 보합 내지는 상승 전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떠냐? 인천이 0.03%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 인천의 아파트 값이 오른 게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예. 월간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에 전국 주택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 다 합친 주택 가격이 0.47%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하락하고는 있지만 넉 달 연속 낙폭의 둔화세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진되고요. 호가가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낙폭의 둔화만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로 섣부른 전망이라고 봅니다. 예. 주식시장에는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좀 잔인한데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튀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예. 예, 살벌하죠. 자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은 일시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소 달라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반등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일러 보이는데 지난해 4분기 집값이 워낙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거래 동향을 보면요.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일부 핵심 대단지 아파트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글쎄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연일 나오는 문제가 역전세 문제잖아요. 예.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 하반기쯤이었습니다. 예. 그때 약 2년 계약이 끝난 시기가 올해 하반기거든요.
그동안에 전세가 많이 하락했고요. 전세 물량도 늘어났죠. 이 말은 올해 말쯤에는 역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라는 거는 집값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예. 전세난이 심해지면은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수요도 늘면서 갭 투자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역전세난 때는 집값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하반기쯤에는 오히려 집값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커지고 있죠. 기준금리도 중립금리를 넘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상황을 연말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기자님, 예상처럼 잘 안 흐르는 게 부동산 맞죠? 뭐 사실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예. 경제 전반에서 예상대로 움직이는 게 사실 없죠. 기준금리도 지난해 이맘때쯤만 해도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우리나 급하게 오를 거는 뭐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지금은 어떤 중장기 상황을 전망하기,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서 그런 걸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조태현 기자 말씀 들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